이게 네 수준이야. 떡볶이나 팔고 있어. 이혼 후 작은 분식집을 차린 한 여자에게 전 남편이 새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찾아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몰랐죠. 매일 그 분식집 구석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던 낡은 점퍼의 노인이 대체 누구인지를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분식집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떡볶이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던 남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나가라고 해. 앞치마를 두른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움켜쥐고 있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남자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오빠 그냥 가자.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식집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아무도 그 노인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노인을 흘끗 보더니 코방귀를 뀌었고 젊은 여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정확히 30분 뒤 분식집 앞 좁은 골목에 검은 세단 세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세단에서 내린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일렬로 도열하더니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중 한 사람이 그 낡은 점퍼의 노인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리를 지르던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뒤로 비틀거렸고 옆에 있던 젊은 여자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대체 그 노인이 누구이길래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분식집 한 곳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허름하고 테이블도 4개뿐인 작은 가게였죠. 이 가게의 주인은 올해 52살의 여자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27에 결혼해서 25년을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작은 건설업체를 시작할 때 전 재산을 털어 종잣돈을 만들어줬고 새벽부터 밤까지 격리일을 도맡으며 회사를 함께 키웠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야근이 잦아지더니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2년 전 남편은 28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정리하자. 서로를 위해서. 25년이 서로를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됐어요. 위자료는 고작 2천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 한 번 못 써본 순이에게 남편 쪽 변호사가 들이민 서류는 교묘하게 재산을 숨긴 합의서였죠. 순이는 그렇게 25년을 바친 결혼 생활에서 손에 쥔 거라곤 2천만 원과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골목 안쪽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떡볶이 반죽을 치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날이 대부분이었고 월세를 내고 나면 순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순이는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니까 이게 더 낫지. 순이는 매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가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감하려고 가스불을 끄던 순이의 눈에 가게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가 들어왔어요. 낡은 점퍼에 구겨진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슬리퍼를 신은 발이 빗물에 흠떡 젖어 있었죠. 순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르신 비 맞고 계시면 어떡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인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비 그치면 가려고.
하지만 순이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따뜻한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남은 떡볶이와 순대를 접시에 푸짐하게 담아내왔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드세요. 남은 거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실 남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감 정리하기 전이라 아직 팔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순이는 노인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노인은 잠시 순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 것 같아. 순이는 맞은편에 앉아 노인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슬쩍 물었습니다. 어르신 근처에 사세요. 응, 저쪽 고시원에 있어. 혼자야. 순이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신도 혼자였으니까요. 이혼 후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이 이 작은 가게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처지가 저 노인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 내일도 오세요. 점심때 오시면 따끈한 거 해드릴게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순이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되겠어. 그럼요. 저도 혼자 먹으면 맛없어서 누가 와주면 좋죠.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점심시간에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구석자리에 앉아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고 순이는 늘 순대와 김밥을 서비스로 얹어줬어요. 노인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끝까지 조용히 들어줬고 가끔 한마디씩 건넸죠. 사장님은 단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도 가게를 꾸려나가는 거지. 그 말 한마디가 순이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이혼 후 누구 하나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순이는 초라한 노인이 어딘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어느새 분식집의 유일한 단골이 되어 있었고 순이는 노인이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떡볶이 양을 좀 더 넉넉하게 만들어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주일째 되는 날 점심시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분식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와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였어요.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25년을 함께 살았던 전 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순이를 보자마자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이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구나. 꼴 좋다 진짜. 옆에 서 있던 서연이 가게 안을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좁다. 4개밖에 없어, 테이블이. 태준이 일부러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구석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던 노인이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구겨질 만큼 꽉 쥐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볼 일 없으면 나가줘, 장사 중이야. 태준은 나가기는커녕 빈 테이블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으며 의자를 손가락으로 쓱 문지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태준이 팔짱을 끼고 순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야, 그래도 한때 내 마누라였는데 얼굴 좀 보러 왔지.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 그 말에 서연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순이의 낡은 앞치마와 갈라진 손을 번갈아 보면서요. 태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어요. 외제차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키였죠. 네가 떡볶이나 팔고 있을 때 나는 강남 아파트 2채째 샀어. 차도 바꿨고. 순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태준은 순이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더 자극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서연이가 다음 달에 유럽 가자는데 비즈니스석으로 끊었어. 니는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봤지. 서연이 태준의 팔을 잡으며 웃었어요. 오빠 그만해 불쌍하잖아. 불쌍하다는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조롱이라는 걸 순이도 알고 있었거든요. 구석자리에 노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름진 눈이 태준과 서연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노인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만하고 나가, 여기 내 가게야.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네 가게, 이 구멍 가게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 소리에 테이블 위 접시가 덜컹거렸고 노인의 떡볶이 국물이 출렁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만 노인의 눈빛이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태준이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벽에 붙어 있는 영업 허가증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거 하나면 장사하는 거지, 신고 한 번이면 바로 끝이야. 위생불량으로. 순이가 황급히 태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만지지 마. 그건 내 허가증이야. 태준이 피식 웃으며 한 발짝 물러났지만 표정은 여전히 비열했어요. 그때 서연이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가게 구석구석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비위생 분식집 체험기 조회수 대박 나겠는데.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인터넷에 비위생 가게로 올라가면 그나마 오는 손님마저 끊길 게 뻔했거든요. 그만둬, 제발 촬영하지 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순이의 당황한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찍으며 킥킥거렸어요. 태준이 테이블 위에 놓인 떡볶이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빨간 국물이 가게 바닥에 퍼지면서 순이의 슬리퍼까지 적셨습니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파는 거야, 이게. 순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끓인 육수였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치댄 떡이었죠. 그걸 이렇게 바닥에 쏟아버리다니 25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워준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때 구석자리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태준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모자를 쓴 노인이 서 있었죠. 태준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방귀를 뀌었어요. 뭐야, 할아버지도 여기 단골이야. 공짜 밥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고. 서연이 노인을 보며 낄낄댔습니다. 오빠, 여기 손님 수준 봐. 딱 이 가게 수준이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는 노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편하게 밥 먹으러 오는 곳에서 이런 꼴을 보여드리다니요. 어르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노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태준에게 돌렸어요. 노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태준을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태준은 그 눈빛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고작 구석에서 공짜밥이나 얻어먹는 노인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로 그게 태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노인이 태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구부정한 등을 펴고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에 태준은 어이없다는 듯 콧웃음을 쳤어요. 할아버지가 왜 나서는 건데 남의 일에. 노인이 태준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양반 이댁한테 그러면 안 되지,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니야.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죠. 아, 할아버지가 우리 사정을 아시네. 여기서 매일 공짜밥 얻어먹으면서 이야기도 들었나 보다. 서연이 핸드폰을 노인에게 돌리며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것도 올려야겠다. 공짜밥 노인이 참견하는 거. 순이가 서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은 건드리지 마.
태준이 순이를 밀치듯 옆으로 밀어냈어요. 순이가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팔꿈치가 3개 찍혔습니다. 순이가 아픈 걸 참으며 팔꿈치를 감싸쥐었죠.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태준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노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노인의 낡은 점퍼를 가리켰어요. 할아버지, 그 꼴로 참견할 처지야. 옷 좀 봐. 여기서 밥 얻어먹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말에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태준 씨 어르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사실이잖아. 이 할아버지도 너처럼 밑바닥 인생이니까 서로 동병상련인 거 아니야. 태준이 그 말을 내뱉으며 다시 크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좁은 분식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노인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이를 바라봤어요. 팔꿈치를 감싸쥐고 이를 악물고 있는 순이의 모습을요. 그리고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번호를 누르더니 귀에 대고 짧게 말했어요. 나야, 지금 바로 와. 단 4글자였습니다. 태준이 전화하는 노인을 보며 코웃음 쳤어요. 뭐야, 경찰이라도 부르는 거야. 그래, 불러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이 태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냥 가자, 재미없어. 하지만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지만 설마 저 초라한 노인이 무슨 수를 쓰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태준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죠. 노인이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돌아서며 평소처럼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떡볶이 한 접시만 더 주겠어. 손님들이 올 거거든. 순이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30분 뒤였습니다. 분식집 앞 좁은 골목에 저음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1대, 2대, 3대 연달아 골목 입구에 멈춰 섰죠. 순이가 먼저 창밖을 봤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저런 고급차가 올 일이 없었거든요. 저게 뭐지? 태준도 창밖을 봤어요.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불안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치는 얼굴이었죠. 세단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건 검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내리더니 분식집 앞에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잡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내리며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 뭐야, 무서워. 태준이 서연의 손을 가볍게 톡톡 쳤어요. 몰라, 아마 옆 건물 관련인가 보지. 우리랑 상관없어.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 평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저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감이 왔거든요. 저 정도 규모로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 사이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나이는 40 중반쯤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라는 게 태도에서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분식집 유리문 너머를 확인하더니 뒤에 선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자 좁은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바뀌었어요. 순이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서연은 태준 뒤에 숨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가게 안을 훑었어요. 순이를 지나치고 태준을 지나쳐서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가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노인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좁은 공간 안에서 메아리치듯 울렸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시선이 양복 차림의 남자와 노인 사이를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서연이 태준의 등 뒤에서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회장님이 무슨 소리야, 저 할아버지가.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까지 구부정하던 등이 곧게 펴졌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서 있는 자세만으로도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순이를 돌아보며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었어요. 사장님, 오늘 떡볶이도 맛있었어. 그 한마디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태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들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태준 앞에 내밀었어요.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김도연입니다. 대성그룹이라는 세 글자가 태준의 귀에 꽂히는 순간 태준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대성그룹은 태준이 모를 리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태준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자산 규모 수천억에 건자재부터 철강 물류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태준의 건설업체에 자재를 납품하는 대성건자재가 바로 이 대성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태준의 회사가 지금 진행 중인 공사 3건 모두 대성건자재의 자재를 쓰고 있었어요. 그 납품이 끊기면 공사가 전부 멈추는 구조였죠. 태준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이 김 비서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성그룹 정인호 회장님이십니다. 노인이 낡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구겨진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모자를 벗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이도 놀라서 입을 가렸어요. 매일 구석자리에서 떡볶이를 드시던 그 온화한 어르신이 재벌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 회장이 순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원래 이렇게 밝힐 생각은 없었는데. 정 회장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향했어요. 온화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이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태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은 이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서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태준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 회장님, 저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대성건자재에서 자재를 받고 있는. 알아. 정 회장의 대답은 단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담긴 무게는 태준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정 회장이 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김 비서,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하지? 예, 회장님. 김 비서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준의 눈앞에서 봉투를 열었고 안에서 나온 건 계약 해지 톤포서였어요.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거 끊기면 저는 끝입니다. 정 회장은 무릎 꿇은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태준이 순이를 내려다보며 조롱하던 것과 정확히 같은 각도였어요. 끝이라고. 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한테 25년을 바친 사람한테 끝내자고 한 건 자네잖아. 태준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태준 앞에 펼쳤습니다. 대성건자재 납품 계약 즉시 해지, 그리고 건설업계 주요 자재 업체 12곳에 동시 통보된 거래 중단 권고문이었어요. 태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태준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현재 진행 중인 공사 3건 모두 대성건자재 자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끊기면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발주처에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요. 위약금만 수십억이었죠. 태준의 회사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아까까지 순이를 밑바닥 인생이라고 조롱하던 사람이 지금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태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가 이 사장님 떡볶이를 바닥에 쏟았지. 태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네 여자친구가 이 가게를 비위생이라고 촬영했지. 서연이 움찔하며 핸드폰을 등 뒤로 숨겼어요. 이 사장님이 25년을 바쳤는데 자네가 준 건 2천만 원이었지. 정 회장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죠. 김 비서. 예, 회장님. 이 사장님 가게 앞 건물 매입건 진행해. 순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안 돼요. 저는 이 작은 가게면 충분해요. 정 회장이 순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사장님, 그 마음이 내가 매일 이 가게를 찾은 이유야. 정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서며 순이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비 오는 날 떡볶이 한 접시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이 몸을 돌려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서연이 슬금슬금 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준이 무너지는 걸 보자마자 빠져나가려는 거였죠. 오빠, 나 먼저 갈게. 태준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진 남자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태준은 텅 빈 분식집 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까 자기가 쏟은 떡볶이 국물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빨간 국물이 양복 바지를 적시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죠. 25년을 함께한 아내를 2천만 원에 내보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회사가 무너지니까 바닥에 이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태준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걸레를 들어 바닥에 쏟아진 떡볶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거 닦고 내일도 장사해야 하니까.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한테 분노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였죠. 바깥에서 검은 세단의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도 점심시간에 이 분식집을 찾을 거예요. 낡은 점퍼를 입고 구석자리에 앉아 떡볶이 한 접시를 시키겠죠.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태준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